여러분, 서울시가 용적률을 사고 팔 수 있게끔 해준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채널 고정,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한정훈의 부동산 썰. 썰. 안녕하세요. 부동산 썰의 한정훈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조금 색다른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형 용적 이양 제도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용적 이양 제도랑 용적률을 준다는 거죠. 이렇게 단적으로 용적률을 거래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상당히 좀 획기적인 것 같지만 선진국들은 이미 다 했던 그런 제도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용적률 이양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세미나 공개합니다. 2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을 하고요. 시장이 반등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이 반등하는 시장이 반등한다고 해서 모든 곳이 다 오르는 건 아니죠. 오를 수 있는 지역, 앞으로 많이 오를 수 있는 지역, 많이 오른 지역이 아니고 많이 오를 수 있는 지역을 어떻게 투자할 건가 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준비했습니다. 자, 저와 신성호 실장이 준비를 하고요. 선착순 10명입니다. 그리고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1대1 개별 상담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부동산에 대한 모든 것 다 풀어드리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부동산 DJ. 오늘의 주제가 서울형 용적 이양 제도 예정, 용적률 사고 팔기.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하는 얘기입니다. 서울시가 지금 조금 발빠르게 움직인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2월 14일 날 토지거래 해제에 이어서 서울형 용적 이양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조례 개정을 통해 빠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것이 진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용적률 사고 팔자, 서울 용적 이양제, 이르면 상반기 도입. 자, 용적률을 사고 판다. 이거 참 재밌는 얘기인데요. 이게 참 우리가 언뜻 와서 닿지는 않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보통 주거지역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주거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을 1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리고 물론 이제 준주거지역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주거지역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거주하고 있는 데가 2종 일반 주거지역 아니면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2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200%거든요. 200%를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법적으로 이미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3종 일반 주거지역은 250%입니다. 물론 이제 국토부에서 허용하는 최상한 용적률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을 50% 더 줘서 250%, 3종은 300%까지 허용을 하지만 그 권한은 지자체장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2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200%밖에 허용을 안 합니다. 물론 주거지역마다 각 지자체에서 정하기 때문에 부산 다 틀리고 다 대구 틀리고 틀릴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정하니까. 근데 200%의 용적률밖에 못 받는 일반 2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만약에 용적률을 한 50%만 딴 데서 사올 수 있다면 250%가 된다면 이건 사업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아파트 있잖아요. 음아파트 같은 경우에 3종 일반 주거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허용하는 용적률이 250%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어디서 용적률을 50%만 갖다가 얹힌다면 300%만 된다면 일반 분양 물량이 한 1200세대 이상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적률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이죠. 자, 다음을 보시게 되면은 용적 이양 제도, 용적률, 이게 이제 그 문화재가 있는 곳들은
어떻게 높이 올리지를 못하죠. 개발하기 힘들죠. 그리고 고도 제한이 있어. 고도 제한. 그렇다면은 몇 미터 이상 올리지 못하죠. 이렇게 개발이 제한된 곳의 용적률을 다른 지역으로 파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다른 지역은 그 용적률을 받아서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팔았으니까 돈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용적 이양 제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전에 사실은 우리 벌써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이때 우리 결합개발이라고 해서 결합개발 방식이라고 해서 시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잘 되지는 않았지만요. 자, 용적 이양 제도는 이런 거고요. 계획 절차 2월 25일 영구 용역 발표 컨퍼런스가 시작이 되고요. 3월달 선도 사업지 발굴 기술 용역 발주. 자, 그래서 결국은 6, 7월에 서울형 용적 이양제가 도입이 된다. 6, 7월에 이렇게 지금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는 지금 획기적인 그런 지금 방식이 실행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용적률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지역, 뭐 다들 아시다시피 국가유산이 있는 곳들이나 서울시가 지정한 문화유산 인근 이런 데들은 용적률 제대로 찾아먹지를 못하죠. 경복궁 주변, 종로구 효자동, 청운동, 삼청동 그리고 송파구에 있는 그 풍납토성 같은 경우에 사실 이 개발하는데 제한이 있죠. 이런데 용적률을 찾아 먹지 못하니까 이 용적률을 딴 데로 팔 수 있게끔 하는,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이 아닌가. 이것은 근데 선진국들에서 벌써 이미 다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자, 미국 뉴욕의 그랜드 센트럴역 개발 사례 13년에 이게 센트럴역이 지어졌는데요. 여기 문화재예요. 역사보존법으로 지정된 문화재인데 여기에 페남항공이 그랜드 센트럴역 위 공중권 용적률을 사들여서 59층 빚자리 건물을 지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례들은 사실은 선진국들은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일본 도쿄 역사 인근의 마루노우치 지역 같은 경우는 저층부 건물 높이 기존 31m로 유지하면서 역사 뒤로 고층 복합 개발을 추진했다. 이렇게 선진국들의 사례는 이렇게 지금 다들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만 그런 사례가 그렇게 없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는 이게 제가 얘기 드렸죠. 이 결합개발 방식이라고 해서 한번 발표를 하고 뭔가 해보려고 했던 적은 있지만 제대로 잘 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시행된 것이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일정 거리 안에 있는 토지 건축주끼리 합의해서 주변 상황에 맞끔 고밀도 개발이 필요한 곳은 고밀도, 구릉지나 주변 경관 보호가 필요한 곳은 저밀도로 개발한다. 이건 근데 뭐가 있어요? 토지 건축주가 합의해야 되니까 이게 상당히 좀 이게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이문화 아이파크 자이, 이문동 아이파크 자이가 3-1구역이 용적률이 255.7%였는데 이것을 419.7%로 용적률을 그냥 대폭 상향시켰죠. 그리고 3-2구역은 용적률이 90%인데 이걸 74.3%로 용적률을 낮추고 이렇게 해서 이 경관도 이 고도도 맞추고 경관도 맞추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처음 시행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것을 서울시에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똑같은 얘기예요. 구릉지에 있는 이 사업구역, 구릉지에 있는 사업구역과 역세권에 있는 사업구역이 있다. 그러면은 구릉지는 허용 용적률이 이게 아무래도 구릉지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받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일로 파는 거죠. 이쪽으로. 그러면은 이쪽은 용적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용적률이 더 많이 받아서 사업성을 높이고요. 이쪽은 구릉지는 크게 올릴 필요도 없고 크게 올리지를 못하니까 오히려 이쪽으로 팔면서 이득을 또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결합개발 개념도인데요. 이게 결합개발 개념도인데 이제 용적률을 사고 파는 시대가 드디어 우리나라도 도래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문제점은 용적률 적용 방식은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조례를 통해서 시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용도 지역의 상한 용적률을 초과하는 법적 제한 문제와 충돌한다. 그런데 용적률을 다른 지역과 사고팔고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법적 용적률, 이 법적 용적률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2종 일반 주거지역의 법적 상한 용적률, 최고 용적률이 250%예요.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그리고 3종 일반 주거지역은 300%입니다. 국토부에서 허용을 해라. 야, 그냥 250% 해.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은 300% 해. 이렇게 해도 그 결정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지자체장이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서울시가 가지고, 서울시에서 안 해주면 그만이야. 상급기관에서 하라고 해도 서울시에서 안 해주면 그만인 것이에요. 이게 참 모순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저쪽에서 용적률을 한 200%를 가져올 수 있는데 200%를 가져올 수 있어. 우리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야. 200%야. 그럼 400%가 되잖아요. 400%. 200%를 가져올 수 있다면 400%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용도지역 상한 용적률이 국토부에서 허용하는 용적률이 250%예요. 2종 일반 주거지역은. 그러면은 150%나 더 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메꿔갈 것인가.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법적 제한 문제와 충돌된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든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뭔가 이렇게 서로 용적률을 팔고 살 때는 그것을 허용해 준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이런 게 모든 지역이 가능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것은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왜 서울시는 이런 여러 가지 개발 방안을 내놓고 있을까요? 자, 여기 보면 도심의 토지를 입체적으로 활용을 한다. 입체적으로 활용하고 공간의 개발과 이용 방식의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고밀도 개발을 위한 개발 계획을 만들고 있다. 고밀도 개발. 용적률을 높여서 올리는 거죠. 상당히 높게 60층, 70층 올리고요. 그리고 지상을 공원화시키는 이런 계획들을 점점 서울시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고밀도 개발, 고밀도 복합 개발이라는 거는 어디를 중심으로 한다고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역세권 중심의 고밀도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유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왜냐하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우리 서울뿐이 아니라 대전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이 구도심에는 더 이상 빈 공간이 없잖아요. 빈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있는 거를 잘 활용해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지상에 있는 낡은 거를 부숴서 새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새로 개발을 하는 것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더 높게 갈 수 있는 용적률을 사고팔고 하면서 더 높게 그리고 공간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입체 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복합 개발, 고밀도 복합 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점점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밀도 복합 개발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바로 역세권에 위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세권. 제가 역세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많이 얘기를 드렸잖아요. 역세권은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교통을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역세권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거는 정말 편하죠. 지하철이 바로 우리 집에서 5분만 걸으면 지하철이 있어서 내가 갈 수 있으니까 여기저기. 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모든 개발은 향후에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들도 고밀도 개발을 중심으로 해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고밀도 개발을 계속 진행을 하고 성공 사례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 앞으로 이 도시개발을 어떻게 할까, 이런 정책 방향들은 뭘 보면 안다고 제가 얘기했죠? 선진국들,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선진국들,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 유럽이죠. 이런 나라들, 우리보다 앞서간 나라들의 정책을 살펴보면은 우리도 그렇게 갈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도 결국 그렇게 가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거, 오래전에 아무도 이런 얘기 한 사람 없었거든요. 준공업 지역, 주거와 공장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을 준공업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준공업 지역을 개발할 것이다. 여기도 준공업 지역은 본래 아파트를 못 짓는 동네예요. 네, 못 짓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개발을 해서 아파트가 질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바뀔 거다. 선진국들처럼. 또 제가 한강변의 가치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드렸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강변은 부자들이 사는 곳이다. 이 강변은 부자들이 사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 강변이 가치가 얼마나 앞으로 커질지 모른다. 우리도 선진국과 똑같이 간다. 그래서 템즈강이나 세느강이나 그죠? 허드슨강, 뉴욕의 맨하탄에 이런 강들에 있는 집들, 주변에 있는 집들 엄청 비싸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갈 거다. 역세권의 가치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 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 우리도 선진국과 같이 똑같이 실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선진국들의 정책을, 도시정책을 살펴보면은 우리도 어떻게 갈 건지 방향성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결론은 이 서울형 용적 이양제도, 용적률을 사고 파는 이런 제도는 서울뿐이 아니라 지방도 마찬가지죠. 더 이상 집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이제는 부족하다는 거죠. 공급 부족. 공급할 수 있는 곳이 없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아파트를 짓는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질 땅이 부족한 이런 곳에 사업성을 높여서 고밀도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선진국형 개발 제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도시의 개발 방식을 바꿔가겠다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역세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다들 아시겠죠, 이제. 역세권에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되는, 재개발도 역시 마찬가지고 재건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더 비싸더라도 우리는 그 역세권에 붙어 있어야 된다. 역세권에 붙어 있으면 장점이 뭐예요? 떨어질 때는 다른 지역, 역세권을 벗어나 있는 지역보다 적게 떨어지고,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르는, 그게 바로 역세권의 가치입니다. 자, 제가 끝으로 지금 시장이 뭔가 변화가 시작된다. 뭔가 거래량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 드렸죠. 3월 달에 거의 변곡점이 올 게 기정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변곡점이 3월 달에 온다면 빠른 속도로 움직여야 돼요. 빠른 속도로 움직여야, 지난해 1월 달에 변곡점 왔거든요. 지지난해 2023년, 2024년 다 1월 달에 변곡점이 왔습니다. 1월 달은 뭐예요? 1월 달에 변곡점이 왔다는 건 1월 달부터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월, 3월, 4월 계속 거래량이 늘으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갔죠. 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십시오. 기회가 지금 우리한테 왔을 때 그 기회를 꽉 잡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부동산 썰 여기까지입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